이시안의 차 한잔 세계사. 자, 여러분, 이시안의 차 한잔 세계사 코너는요, 차 한잔 마실 시간 정도의 한 나라의 역사를 처음부터 쫙 해서 지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차 한잔 마실 시간 정도만 주시면 제가 세계 각 나라의 역사들을 이렇게 한 나라씩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건요, 바로 터키 편인데요. 터키와 이 커피가 은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블루보틀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블루보틀 커피를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은 한국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 거죠. 어떤 맛일까? 저도 사실 살짝 궁금하긴 한데, 네, 한번 뜯어봤습니다. 콜드브루인데, 블루보틀 커피 중에 콜드브루인데, 진짜 콜드브루네요. 정말 그런 거 있죠. 이게 16시간 정도를 추출했구나 라는 느낌이 풀풀 풍기는 그런 맛. 약간 텁텁한 맛이 아니라 깔끔한 그 콜드브루의 맛. 상쾌하고 깔끔한 콜드브루의 맛이고 정말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맛이네요. 원래 콜드브루는 살짝 연하잖아요. 근데 이건 연한 느낌인데 근데 끝맛은 살짝 진해가지고 커피의 그 진한 향 있죠. 그런 것들이 우러나오면서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약간 산맛, 신맛이 살짝 있고요. 그러면서도 깊은 맛이 딱 있네요. 터키 땅은 초원이 많아서 농사와 가축에 유리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꾸준히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 환경이 되게 좋다 보니까요. 신석기 시대에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한 번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개념의 차탈레 위크라는 공동 집단 거주 지역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파트처럼 위로 올라간 건 아니고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죠. 인류 최초의 철기 문명인 히타이트 문명도 바로 이 터키 땅에서 왔다고 하죠. 이 문명이 사라진 뒤에 크고 작은 국가들이 경쟁을 하다가 기원전 8에서 7세기 무렵에 그리스인들이 건너와서 가깝거든요. 그 도시 국가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게 이오니아 지방이 나오죠. 여기 출신들이요, 헤로도토스가 있고요.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있고, 피타고라스,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되면 배우잖아요. 그리고 디오게네스, 또 의학하면 떠오르는 그 히포크라테스 등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원전 한 1세기 무렵부터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 건넌 유럽인들이 터키 땅 여기저기에 도시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터키 땅은 이제 로마의 영토가 된 건데요. 그 로마가 쭉 지속되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즉위할 무렵에 로마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인 비잔티움에 수도를 새로 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한 다음에 로마에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결론적으로 하면 이 콘스탄티노플은 나중에 이스탄불이 되죠. 자, 어쨌든 이후 로마는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395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제국과 바로 이 비잔티움,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죠. 콘스탄티노플로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게 돼요. 그러다가 서로마 제국은 이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일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사라지게 됐고요. 콘스탄티노플은 이후 1000년간 번영을 더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전통은 오히려 서양 쪽보다는 이쪽, 터키 쪽, 동로마 제국 쪽으로 남아있게 된 거거든요. 터키의 유럽의 문화가 남아있는 것도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로마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 이 터키 땅이 된다라는 셈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터키 인종을 보면 유럽 인종은 아니죠. 사실 터키 사람들의 조상은 돌궐입니다.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돌궐 있죠? 연합해가지고 당나라가 싸웠다는 그 돌궐인데요. 돌궐을 그들의 발음으로 읽으면 튀르크, 또 투르크라고 읽게 돼서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돌궐족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거듭해서 지금의 터키를 만들게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랑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때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세력인 아바스 왕조가 있었어요. 여기랑 연합해가지고 당나라를 패퇴시키고 싸우게 돼서 중앙아시아는 바로 이 아바스 왕조가 패권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이었고 돌궐이죠. 이 터키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부터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서튀르크의 한 부족을 이끌던 셀주크 장군이 이끄는 튀르크족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더니요. 1055년에는 바그다드를 정복할 정도로 큰
큰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슬람교의 전체 지도자를 뜻하는 술탄이라는 명칭이요, 바로 셀주크 티르크의 왕에게 부여되게 되는데요. 그 명실공히 티르크족이 이슬람 세계의 선도 민족이 된 것이죠. 셀주크 티르크는 결국 터키의 아시아 쪽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기도 합니다. 티르크족의 위세가 커지니까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중심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여기에 싸우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벌어진 전쟁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죠. 무려 200여 년간 이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튀르크의 힘도요, 동방에서 온 큰 힘에 불복하게 되는데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에게 패해서 튀르크는 사실상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요. 그 중에 한 분파인 오스만 튀르크가 나중에 점점점 힘을 키워서요, 그게 성장하게 되는데, 메호메트 2세 이르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킬 정도로 크게 되거든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1000년 만에 결국 동로마 제국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호메트 2세는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 도시를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슬람이 지배하는 시절에는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거죠. 차 한 잔 세계사니까 차를 또 한 잔 마시고요. 이게 그냥 놔두니까요, 산도가 좀 높아지면서 점점 좀 뭔가 맛이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제 터키 역사의 가장 꽃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오스만 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1520년 즉위식을 해서 46년을 통치한 슐레이만 1세 시절이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영토가 그리스, 이집트, 바그다드를 포함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심지어 헝가리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대제국이었다고 하죠. 서유럽의 나라들은요, 언제 터키가 침입해 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럽 중심으로 세계사를 알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유럽 전체 나라와 터키 한 나라가 이렇게 맞서 싸우던, 그러니까 터키의 강대함을 알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오스만 제국은 법을 정비하고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유목민족의 전통 하나를 바꿈으로써 이 대제국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왕위 계승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유목민족은 원래 적자생존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은 능력자가 왕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피해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나머지 형제를 막 죽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죠.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연장자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것으로 바꾸게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왕에 자꾸 오르게 되다 보니까 왕권이 약해지고요. 지방 귀족들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점점 쇠락해 가게 됩니다. 이때 서유럽 나라들은 관료제와 상비군 제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왕권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비되는 변화가 됐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유럽 나라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신항로가 개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이 터키한테 유리한 지중해에서 유럽 국가가 몰려있는 대서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1683년에 오스만 제국은 빈을 공략하게 돼요. 오스트리아 빈이요. 근데 이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큰 충격이었던 게, 그 전까지는 튀르크의 군대가 무적이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에게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패배하게 되니까 곧바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반격을 받게 됐고요. 이때 또 패퇴해가지고 결국 영토까지 떼어주게 돼요. 충격을 받은 오스만은 어느새 군사 문화적으로 유럽에 뒤져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국을 개혁한다면서 유럽식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신식 군대뿐 아니라 여러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유럽으로 전파된 문화도 있는데, 오스만은 15세기 중엽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전래된 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빈 공격 때 패퇴하면서 그때 이제 커피를 남겨놓고 오게 되는데, 유럽인들에게 바로 커피 문화가 전파되는 계기였다고 하죠. 오스만들이 커피를 모여서 마시던 곳을 카웨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카페라는 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굳이 커피와 같이 터키의 역사를 찾아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스만 제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요. 반면 유럽은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점점 성장하게 되죠.
눈에 띄게 유럽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유럽의 병자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결국 영토도 잃게 되는데요. 먼저 유럽 여러 나라의 지를 등에 업고요. 그리스가 독립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세르비아나 불가리아, 이집트 같은 경우들도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을 혼자 막아내지 못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막아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그 대가로 프랑스는 알제리아, 튀니지를, 그리고 영국은 키프로스와 이집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늑대를 피하려고 사자를 끌어들인 형국이 된 거죠. 결국 오스만 제국은 술탄 주도로 1839년 탄지마트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은 그대로인 채 기술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영향을 받은 유학파 젊은이들에 의해서 입헌제의 싹을 틔우긴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민들에 의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입헌 정부를 세우면서 근대 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1차 세계대전의 근본 원인은요,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생겨난 신생 독립국들이 있잖아요. 이 독립국들이 영토를 조금이라도 넓히려 하는 그런 욕망과 그리고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라는 것이 만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스만 제국 역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독일 편이었어요. 패전하게 됐죠. 패전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요. 발칸반도와 아프리카의 영토를 다 잃게 되죠. 그리고 또 그리스 연안의 섬을 잃을 것인가, 이스탄불을 잃을 것인가의 그런 기로에서 그리스 연안의 섬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취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서 터키 땅의 3%가 유럽에 속해 있게 된 거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오스만 제국의 이런 몰락 중 터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케말은 1차 세계대전 중 14,000명의 터키군으로 20만 명에 이르는 연합국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터키의 영웅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1923년 오늘날의 이름인 터키 공화국을 수립을 하고요. 초대 대통령이 되거든요. 케말 대통령은 서구적인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국교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또 터키 문자를 만들어요. 그때까지는 또 터키인들에게 성이 없었는데 성도 만들라고 하고 그 자신 아타투르크라는 성을 가지죠. 터키인의 아버지, 터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터키를 여행하다가 누군가의 동상을 보았다 라고 한다면 10중 8구는 바로 이 아타투르크, 무스타파 케말의 동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38년 11월 10일 케말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동지였던 이스케트 이네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개혁의 임무를 계승하게 됐고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나요. 근데 터키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기게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가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때 터키는 미국 진영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미국에 있긴 강했던 유엔의 요청으로 터키가 이제 한국전에 터키군을 파병하게 되거든요. 이때 인연으로 터키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고 있죠. 이후 터키는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군부가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질서가 회복되면 다시 민간에 넘겨주는 일들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 군부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터키의 문제는 사실상 다른 데 있는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게 세속주의인데 이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된 편이다 보니까 유럽연합 가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터키의 역사를 보면서 서구 열강의 침입을 받기 시작하는 근대 이후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파병의 인연도 있었고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구려와 연합해 당에 대항해 싸우던 돌궐까지 여러 가지로 한국과는 인연이 깊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차 한잔 세계사는요, 유럽이면서도 아시아고 동양인이면서도 서양인인 터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인연도 굉장히 깊었던 나라였죠. 재밌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 코너가 지속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